오늘 산업계와 시민사회 그리고 환경부 모두 정말로 진지하게 고민을 해서 들려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왔는데 어쩔 수 없이 시간을 조금씩만 절약해달라고 드리지 말아야 될 부탁을 드리는 상황이 와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운영기관의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더 꼼꼼하게 점검해서 이런 일 없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공동위원장님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카메라 좀 옮겨주시겠어요? 네. 예, 안녕하십니까. 발화물질 국민행동 운영위원장 이경석입니다. 시간이 좀 늦어져 갖고서 인사말을 되게 짧게 좀 부탁을 받았는데 그래도 의미나 이런 것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마이크 잠깐 잡았고요. 어쨌든 화학 안전 정책 체계가 좀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후속 과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2015년, 13년 요때, 그러니까 15년이죠. 시작된 화관법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변호 체계가 좀 변화가 되면서 물론 그 사고와 관련된 5년 좀 넘게 많은 그 사회적인 대응 능력의 향상을 좀 가져오기는 했는데 이젠 좀 점검을 해야 될 시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TF 환경부에서 좀 함께 좀 운영을 했던 데서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첫 공개를 하는 자리일 것 같습니다. 예, 시민사회 쪽은 우려가 좀 많으실 것 같기는 해요. 뭐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니냐, 뭐 하는 진짜 우려가 있으실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다만 제대로 된 평가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발표가 되는 만큼 좀 많은 의견들, 다양한 의견들 주셔서 좀 합리적인 대안을 갖는 토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산업계 기획위원장 맡고 있는 대한석유협회 김대입니다. 일단 어느 때와 다름없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시고 토론할 수 있게 해주신 환경부 정경화 과장님과 사무관님께 감사 인사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산업계 쪽에서는 화학 사고 관련해서 일단 인사 말씀 짧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짧게 의견을 드리면 법이 어느 정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지 화학물질관리법의 규제 영역은 어느 쪽인가 어느 쪽까지 대상을 봐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는 게 시작인 것 같고요. 그게 아마 정의 부분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작하고 나면은 사실 법 안에서 어떤 물질들을 관리하고 있는가, 그러면 화학사고가 났을 때 어떤 예방조치와 화학사고 전의 예방조치와 사고가 난 후의 사후조치를 법 안에서 어떻게 다룰 수 있는가가 중심이 된 틀 안에서 이제 처벌이라던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되어야 생각을 합니다. 산업계 입장에서는 매번 당사자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느끼는 것은 이 화학 사고는 사고의 예방과 사후 조치에 대한 중심보다는 처벌에 집중이 되어 있지 않은가라는 좀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번 포럼 통해서 많은 토론을 통해 정말 합리적인 화학 안전을 이룩할 수 있는 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두 분 위원장님하고 인사 말씀 나누게 되니까 드디어 포럼이 올해도 시작됐구나라는 느낌 듭니다. 오늘 소중한 자리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마 카메라가 이렇게 이동하는 게 편할 테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환경부의 이창원 사무관님 와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포럼의 첫 번째로 얼굴을 비춰주시는 분인데요. 앞으로 자주 오시고 좋은 말씀 해주실 거라고 기대합니다. GS칼텍스의 안영무 상무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분 잘 아시죠? 그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 현재순 공동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경영자총협회의 백세연 위원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같은 단체 아니고요. 같은 단체지만 약간 지역이 다르죠. 전북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조성옥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전문가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의 유병태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오랜만에 포럼에 다시 얼굴을 비춰주시게 된 한국환경연구원의 박정규 박사님 모셨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오늘 이 소중한 분들 모시고 드디어 우리가 제2주제로 화학 사고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요. 이해 당사자 등록이 갑자기 신청이 늘고 있다. 산업계 이해 당사자들이 새로이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주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이해 당사자들께서 들어오고 계시고 있고 우리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제가 이 주제가 어떤 식으로 준비된 주제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린 이후에 이창원 사무관님으로부터 환경부가 작년 한 해 동안 고민한 내용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게 잘 안 넘어가니까 혹시 넘겨주실 수 있나요? 네. 올해 주제를 화학안전정책 포럼의 주제를 정하는 주인은 이해 당사자 여러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요구들을 모아서 기획위원회가 결정하게 되는데요. 일단 2023년 이해 당사자의 날에서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저희가 1차 기획위원회 3월에 보고를 드리고 이해 당사자께서 이런 주제를 원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24년 정책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는가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모두 다 아시겠지만 올해 1월에 화평부 화관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사실은 우리 포럼이 사회적으로 발생시킨 것이고 또 우리 포럼이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해 당사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주셨는데 당장 하위 법령 만들어야 되는 것부터 디테일하게 우리가 토론했던 것들을 후속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영역이 되게 많다라는 거에 대해서 기획위원들께서 합의를 해주셨고요. 그래서 2024년도 주제 선정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 그룹별로 한 번 더 토론을 한 다음에 공동위원장과 저장단의 협의를 거쳐서 기획위원회 4월 임시회의와 5월 2차 정기회의를 통해서 1주제와 2주제를 확정지었습니다. 1차 기획위원회 때 토론된 내용을 보면 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마련 등 포럼을 통해 토론해야 될 주제들이 있다는 점을 모두 인정을 하는 한편 각 이해 당사자 그룹별로 원하는 주제들이 더 많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두 개의 주제로 운영을 먼저 하게 된 것은 급한 불을 끄고 이해 당사자들의 여러 목소리들을 함께 수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기획위원회에서 또 고민하자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주제들을 제안해 주셨고요. 시민사회에서는 만성열성 물질 관리, 주민 노출에 대한 대책 이런 부분들 요구 많이 해주셨고요. 그리고 산업계에서는 타법과의 조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의논했던 부분들에 대한 목소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살생물제와 제품관리 체계의 개선이나 국제적인 협력과 타부처의 협력 방안들도 의논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그리고 전문가 그룹에서는 허가물질의 운영 체계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중장기 로드맵의 구체화 방안들을 의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들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내용들을 담기에는 올해 벌어진 일이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포럼이 사고를 친 거죠. 사실은 2021년도에 우리가 포럼을 시작할 때 이해 당사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현명한 선택 하나를 해주셨어요. 포럼은 영향력 있는 공간이 되고 싶다. 그러나 기존 위원회처럼 딱딱하고 좁은 공간이 되고 싶진 않다. 우리 투표까지 붙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서 유연하면서도 실질적인 내용으로서 영향력을 갖는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보자라고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셨고 우리가 만들어낸 이 오픈된 공간에서의 토론들이 법 개정을까지 이어지게 되었고 제가 작년에요. 국회를 과장님 모시고 장관님하고 차관님하고 국회를 한번 다니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걱정들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당사자들이 합의했다는데 정말로 합의된 게 맞습니까? 이러이런 내용들을 우려되는데 토론이 된 겁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합의한 거고요. 우리는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합의가 된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도전을 해가면서 바로잡지 않으면 화학안전 정책이라고 하는 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라고 말씀드렸고, 우리의 도전을 응원해 주십시오라고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그걸 너무나 고맙게도 이해해 주셨고요. 그래서 올해 법 개정이 됐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결국 그래서 제 2주제는 이제 법 개정된 것을 근거로 해서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어떻게 내실화할 것인가라는 방향으로 잡았고, 특히 그런 내실화 과정에서 하위법령 관련된 논의들도 중요하지만 화학사고의 정의나 또는 처벌된 관련된 내용들 등을 좀 조화롭게 만들어냄으로써 환경부와 산업계 그리고 시민사회의 이 한정된 역량이 효과적인 어떤 변화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길로 접어들 때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해서 이번 주제를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규제라는 것은 자원이 부족한 작은 기업으로부터 오늘 오신 GS 칼텍스처럼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들까지 모두가 공통된 사항을 지키게 만들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규제란 국민들이 만족하는 수준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 규제보다 더 큰 목적을 향해서, 화학안전이라고 하는 궁극적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 토론을 했던 것이 규제에서 지시된 내용만 지키는 게 아니라 기업이 어떻게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토론들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화학사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의를 하고 어떤 중심에서 화학사고의 예방과 대비와 대응을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라는 게 제 2주의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론 범위는 화학사고의 정의, 신고, 처분의 합리화라고 하는 우리의 눈앞에 놓인 숙제를 풀어내는 것과 함께 목적지향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기대와 방향성에 대한 토론들을 하려고 합니다. 좌장과 담당 기획위원님들은 이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8일 날 1차 준비회의를 하면서요, 작년에 환경부가 이미 이 고민들을 하면서 TFT를 운영을 하셨습니다. 시민사회 대표와 산업계 대표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진행을 해서 어떤 쟁점 사항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거 좀 무서운데요? 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이건 좀 바꿔야 됩니다. 라는 반응들도 있었고요. 되게 다른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게 포럼이죠. 우리는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시각이 다르다는 걸 이젠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우리의 문제가 단순히 화학사고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의 문제이기보다는 환경부의 화학사고라는 게 어느 범위에서 얼마나 관리해야 되는 것인가부터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폭넓은 토론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환경부는 과연 우리나라에서 불산 사고가 난 이후에 화학사고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화학물질 안전원이 만들어지고 원격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됐는데 이런 나라 없거든요. 소방이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들을 일반적으로 합니다. 환경부가 사실 무서운 역할을 이렇게 맡고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인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이런 일까지 하게 되었을까요? 앞으로도 이렇게 될까요? 그럼 우리는 화학사고에 대해서 환경부의 몫을 어디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같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내린 용기 있는 결단들이 우리 사회를 안전하게 만들 텐데 이 용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모두가 공유할 수밖에 없다. 그런 두려움들을 꺼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보자라고 해서 오늘 공개 토론을 만들게 되었고요. 그리고 오늘 이창원 사무관님께서 그동안 진행되었던 TF의 주요 쟁점들과 어떤 개선의 방향들에 대해서는 말씀을 제안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자, 제가 아마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제 화관법이라고 하는 것의 내실화로 가려고 합니다. 화관법은 제가 볼 때 화학안전관리 체계에서 아주 기본적이고 아주 작은 영역을 감당하고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화학사고가 폭발사고와 화재사고로 인한 어떤 사업장의 직원들과 그리고 외부에서는 주민들이 다치지 않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고,
발암물질 같은 것들이 배출되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인 법률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이러한 화관법의 목적을 내실 있게 이행하기 위해서 화학사고 대응을 합리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라는 것들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제안들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 충분하게 이해하는 시간이다. 그리고 적극적이고 내실 있는 예방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와 대응이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에 대해서 초벌 토론을 진행하는 자리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산업계에서는 그동안 어려웠던 부분들 솔직하게 많이 말씀해 주십시오. 그 대신에 시민사회에서는 한편으로 존재하는 우려 지점들에 대해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떤 합의를 이루거나 앞으로 어떤 합의를 이루건 간에 우리가 불완전한 합의, 불완전한 결론에 도달했을 뿐이라는 걸 우리 모두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린 선택으로 인해 어떤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경험하면서 극복해 나간다면 우리는 분명히 다음번에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포럼은 유일하게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오늘 선택하지 않으면 그 선택의 몫이 내일로 미뤄진다면 우리의 안전은 그만큼 늦춰지는 거다란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이창원 사무관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포럼도 이제 처음이신데 공개 토론에는 더 처음이십니다. 조금 긴장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고요. 제 말씀 때문에 더 긴장하시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자, 모두 멀리서도 박수 치면서 맞아주십시오. 이 안에서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TF 운영 결과를 오늘 공개 토론을 통해서 발표하게 된 이창은 사무관입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제가 이 그 방송으로는 좀 많은 열악한 조건들을 갖고 있는데, 첫 번째가 얼굴이 너무 커서 유튜브 통해서 어떻게 보여줄지 참 걱정스럽고요. 두 번째로 10년째 지금 뭐 세종에서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제가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그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흰소리 하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상당히 떨려서 그런 점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먼저 앞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게 된 배경과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릴 것 같은데요. 요 부분에 대해서 이해만 하신다면 어느 정도 저희가 어떤 부분을 고민했고 우리 시민사회와 그다음에 산업계가 그리고 이제 저희 그 행정부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는지는 잘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배경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2년에 있었던 불행한 그 불산 사고 이후에 화학사고 대응 체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신고, 처벌 규정에 대한 효과성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어떤 그 체계를 만들었는데 그게 국민 안전과 이제 환경 보호 강화를 위해서 어떤 대응 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수는 없는지에 대한 질적 개선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미 불산 사고는 2012년 9월달에 이제 일어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방안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주요 논의가 될 화학물질 관리법은 2015년 1월달에 그 화학사고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강화하고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부분을 해서 이제 전면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얻고자 하는 목적은 화학사고의 정의, 그리고 신고 및 처벌 기준 등 규정이 화학사고 예방 대응에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의 어떤 그런 점검을 한번 좀 받아보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적용을 받는 이해 관계자들이 입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어떤 저희가 제안하는 그런 변화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우려가 있으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는 그런 저희가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하고자 하는 거는 화학사고 예방 관리를 위한 제도와 자원이 현장에서 보다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그 개선안을 이제 도출해 내고자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화학사고 대응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오늘 이해관계자분들 중에서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사전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이제 필요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화학사고 대응 조직은 전국적으로 이제 있는 저희 그 환경청에서 이제 그 화학단이라는 조직이 있고요. 거기 밑에 이제 각각의 시흥, 그다음에 울산 이런 그 큰 국가산업단지 안에 있는 그 화학재난 합동방재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합동방재센터는 저희 환경부의 조직은 아니고 5개의 어떤 그 유관기관들이 모여서 이런 그 화학재난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좀 구성하고 있는 그런 협업 조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합동방재센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이렇게 지자체팀으로 이렇게 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화학재난 안전관리 체계 개편 방안에 따라서 6개 방재센터가 우선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었고 충주센터가 18년도에 하면서 이제 총 7개 센터가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방재센터는 저희가 설치 운영 규정을 가지고 있고 각각의 이제 그 팀별 이제 주관하고 있는 그 각 부처와 이제 부처청에서 이제 분기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개최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저희 그 화학물질 안전원에서 이제 운영하고 있는 종합 상황실 운영 시스템입니다. 상황이라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직접적으로 신고되는 사항들도 있지만 소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접수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함께 공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받은 그런 그 자료들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제 그 키워드 등을 통해서 검색을 하고 제가 듣기로는 하루에 한 1,100건 정도의 이제 소방 상황들이 이제 저희 쪽으로 이제 같이 공유가 되고 그 중에서 한 200~300건 정도가 저희가 이제 화학물질이라든지 폭발, 화재 이런 쪽에 대한 그 키워드로 이제 화학물질에 의한 사고 인지 여부를 이제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황실에 근무하는 근무자 저희 2분이서 이제 24시간으로 해서 계속 그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신데 그 2인 1조로 해서 그 팀들이 이제 그런 키워드 검색해서 이게 화학사고다라는 내용들이 확인이 되면 전체적으로 상황 공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면 저기 있는 그 사고 상황 공유 앱을 통해 가지고 관련된 유관기관들이 함께 이제 그 앱을 통해 가지고 사고 상황을 같이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사고 상황이 전파가 되면 저희 방재센터 유관기관들은 이제 현장에 출동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출동하기 앞서 이제 소방에서 우선적으로 상황이 이제 공유가 되기 때문에 소방에서는 아마 제일 처음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그런 현장 상황들을 이제 대응하고 이제 조치를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해서 이제 화학사고 대응 역량 강화 TF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응 역량 강화 TF에서는 오늘 이제 논의하고 있는 화학사고 판단 기준이나 이렇게 신고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고 이제 저희가 재난 관련되는 매뉴얼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장비도 지금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롭게 저희가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좀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 오늘 주제인 저희가 화학사고 정의 분과에서는 화학사고의 대응 체계 및 규정 적용의 합리화를 통해서 안정된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그런
각계의 어떤 요구와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화학사고 판단 기준, 즉시 신고, 인명피해 기준을 구체화하고 경미한 사고 같은 경우에는 처벌 차등화하는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좀 합리적으로 개선안을 이제 마련하고자 저희가 이 TF를 운영하였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해가지고 저희가 TF를 구성하기 시작하였고 저희가 올해 5월 달까지 좀 한 6회에 걸쳐가지고 TF를 이제 운영했습니다. TF에는 저희 환경부 안전원 그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화학사고를 대응하고 있는 한강청, 금강청의 그 방지센터의 팀장님들, 그다음에 울산 구미의 팀장님들, 그다음에 그 행안부, 그다음에 재난안전연구원 등 이제가 함께 이제 석유협회 등의 민간 전문가분들도 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TF에서는 이제 화학사고 정의분과에서 이제 주로 논의가 된 내용들은 화학사고 정의를 명확화해야 된다는 내용, 그 다음에 처벌 대상 인명피해 기준이 지금 좀 그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현장에 자꾸 이제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기준을 마련할 것인지, 그 다음에 즉시 신고 부분도 이제 그런 현장의 어떤 어려움들이나 이런 것들 좀 토대로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다 명확화해보자 하는 그런 논의들이 주로 진행이 되었었고, 처벌 기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은 처벌 기준을 좀 완화해야 된다는 내용도 있었고, 어떤 것들은 이제 인명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뭐 행정처분이 경고에 거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처벌 기준을 강화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류벽을 이제 포함해서 이제 그 기업체에서 운영 중인 자체 소방대의 어떤 운영을 통한 그런 부분들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어떤 어느 부분 정도 이제 인정을 해줄 거냐 하는 뭐 그런 논의들도 진행되었었고요. 그 외에 지급시설 이외의 어떤 맨홀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상 반응에는 지식 중독 사고도 화학사고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논의도 같이 진행이 됐습니다. 논의 내용을 뭐 뒤쪽에 가 보시면 세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거에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논의가 진행된 그 배경이라든지 이런 지식 그다음에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 제가 관련된 화학사고와 관련된 법조항, 그다음에 어떤 논의에 진행됐던 이해 관계자들의 어떤 그런 생각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 화학물질관리법상에 있는 화학사고와 관련된 법조항들입니다. 1조에 있는 목적, 그다음에 2조의 정의, 그다음에 3조의 적용 범위, 그다음에 43조의 사고 신고, 57조, 60조에 있는 벌칙 등이 그 내용들입니다. 1조 목적에 보시면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사고를 대응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화학사고라는 부분, 이 부분이 지금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그런 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사고라는 것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에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 노후와 자연재해, 운송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누출되어 발생한 모든 상황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아주 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모든 상황들, 그 다음에 앞에 전제되어 있는 이런 그 상황들이 현장에서는 너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모두 아울러 가지고 저희가 이제 사고를 대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제도를 이끌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좀 더 집중해서 어떤 재원이라든지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투입했을 때 좀 더 나은 결과들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43조 뭐 이유는 뭐 내용
뭐 즉시 신고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라서 별도로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그 기획 토론회 포럼 공개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만든 역작들 전부 다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웃으실 거고 저게 무슨 역작이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나름 열심히 좀 고민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앞서 그 적용 범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적용 범위에 대한 부분인데요. 거기 다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원자력 안전법에 의한 그 방사성 물질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 폐기물 중에서도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지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라고 해서 그 배출업자들이 이제 배출하는 폐기물은 또 저희 그 화관법상에 이제 또 포함이 되는 이렇게 15개의 어떤 그 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물질들은 저희 화학물질관리법에서는 일단은 적용 범위에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보시면 화학물질관리법을 크게 한 건 이게 중요해서 크게 한 건 아니고 지난번 토론회에서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요 토론회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놓은 거고요. 화학물질관리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는 어떤 이런 법들에 의한 그 사고에 대한 부분들 관리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압가스 관리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 독성가스도 화학물질 그 관리법상에 있는 가스하고도 또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이 서로 겹치거나 아니면 좀 따로 떨어져 있는 이런 다양한 사항들이 있는데 제3조 3항에 보시면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들 안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화학사고에 대한 대응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을 때는 이 법에 따른다라고 돼 있어서 이 법들 안에서 화학사고에 대한 어떤 그 관리라든지 뭐 대응 체계가 없다고 하면 여전히 저희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이제 다루도록 돼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짊어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책임이라든지 그런 그 역할들이 아주 크다고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법 관련된 그 시행규칙인데 여기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아까 43조에 따라서 이제 즉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어떤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쳤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사고 피해가 있었을 때 어떤 그 행정처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그 자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규정에 대한 이제 법 규정에 대한 마지막 부분인데 이게 이제 즉시 신고 관련되는 그 규정이 저희가 따로 그 행정 규칙으로 저희가 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 예규로 정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15분이라는 이 부분 때문에 좀 그 산업계에서는 엄청 힘들어하신다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시민사회에서는 아주 좀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에 화학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의한 피해가 많이 관리되고 있다고 그렇게 좀 느끼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를 보시면 인명피해가 있을 때는 즉시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호에 대한 부분 제가 따로 정리는 안 했는데 그 어떤 물질별로 일정 규모 이상이 유누출됐을 때도 즉시 신고해야 된다. 그 위에는 빠른 시간 내에 신고해야 된다는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신고 규정들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역작인데요. 이 화학사고라는 이게 가면 기준 설정을 하는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에 있는 동그라미들 안에는 이 화학사고라는 게 힘들게 만드는 다양한 경우들 그다음에 이해관계자들의 생각들이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학사고가 힘들어지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화학사고는 사고야 잘 대응하면 돼가 아니고 화학사고는 처벌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그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사고라고 정의되면 무조건 이제 즉시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게 되고 이제 거기에 따른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따지게 되고 이런 그 처벌과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들을 이제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화학 사고 안에 가면 중독하고 질식 이런 것들도 화학 사고로 넣을 거냐 뺄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에 그 시민단체 쪽에서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 쪽에서는 그 경각심을 고취하고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재의 기준이나 이런 그 타이트한 이런 관리 사항들은 계속 유지돼야 된다. 그리고 기업들은 위험한 화학물질을 다룸으로 인해서 이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의무도 분명히 있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기업체 입장에서는 방류벽이라든지 자체 소방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도 충분하게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와 이런 예방 노력에 대해서도 인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다음에 예방 관리가 필요한 사고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경미해서 이런 부분들은 뭐 외부의 어떤 그 소방이라든지 환경부의 어떤 도움 없이도 스스로 다 극복할 수 있는데, 이거를 같은 경미한 사고도 심각한 사고처럼 대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부분들이 너무 힘들다 하는 그런 말씀들도 많이 하고 계셔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이런 화학 사고라는 부분을 단순하게 대응하고 예방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제 이게 사고냐 아니냐에 대해서 서로 이제 좀 논란이 생기고 서로 오늘 행정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가는 그런 지금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화학 사고 정의 분과에서 세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를 하였고, 그 저희 TF 팀에서는 잠정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검토를 하였습니다. 일단 화학 사고 정의를 명확하게 하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논의 배경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화학 사고로 규정이 되면 피해의 정도와 즉시 신고 여부에 따라서 처벌이 부과되고 되게 되어서 이런 화학 사고 정의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TF 팀에서는 이걸 좀 더 명확하게 해보고, 이제 TF 팀 이전에도 저희가 이런 정의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였습니다만, 현재 그 포괄적 정의는 유지해야 된다. 화학 물질 관련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폭넓은 예방 관리 체계를 유지하는 이런 체계들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그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명확한 기준을 하나를 만들게 되면 거기에는 하나의 경계가 생기게 되고요. 그 경계에는 또 다른 그런 불명확한 내용들이 또 있어서 또 다른 논란들이 생기기 때문에 가면 여전히 가면 이런 논란들을 두고 볼 거냐라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 있으셔서, 그래서 저희가 이해관계자의 의견, 그다음에 현장적인 어려움들이 지속되고 있는 즉시 신고랑 처벌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하고자 오늘 이제 2, 3 두 번째, 세 번째 안건에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호성 해소를 위해서는 그간에 일어났던 한 700억 건 이상의 그 사고 판정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화학사고 대응 안내서를 이제 마련해서 이제 발간하고자 합니다. 거기 안에서는 저희가 규정은 짓지 않았지만 요런 경우에는 화학사고를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하는 내용들은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실 수 있을 정도로 저희가 그 자료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제 화학사고 판단 관리의 목적, 지향점을 명확하게 하고 뭐 경미한 화학사고의 개념, 요거는 통계 관리는 하되 처벌은 좀 완화하는 뭐 그런 어떤 개념들도 도입하는 그런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뭐 그런 조금 열린 뭐 이제 결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들을 조금 하면서 이 사고 그 정의 명확화에 대한 부분 저희가 마무리하였었고요. 그 다음에 즉시 신고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저희가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논의 배경은 모든 사고에 대해서 즉시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위반 시에는 처벌하고 있어서 경미해서 이제 사후에 인지되는 이런 사고들도 뭐 CCTV를 저희가 확인하면서까지 이제 그 사고가 있었던 시간까지 이제 체크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너무 과도하다는 뭐 그런 인식 아래에서 이제 그
당하는 고 있는 이제 이런 그 처벌을 이제 대상이 되는 우리 기업체 산업계에서는 이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에서 검토한 거는 즉시 신고 기준 미만의 유누출, 그다음에 인명피해 기준 미만의 사고에 대해서는 사후 신고 제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즉시 신고 기준안은 뭐 적정성 검토도 하고 그다음에 사고 즉시 신고 규정안을 마련해서 원래 저희가 지금 이런 규정안에 대한 부분은 7월 중에 저희가 조금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거는 오늘 포럼 그 토의 주제 결과에 따라 가지고 조금 딜레이 될 수도 있다는 조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신고 기준 개선안은 조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련하였습니다. 모두 지금 현재는 대부분 다 즉시 신고를 화학 사고일 때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일정 규모 미만인 유출이나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규모가 1kg, 뭐 1리터 하는 아주 작은 그 양이기 때문에 웬만한 것들은 다 신고를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즉시 신고는 뭐 물질별이 아니고 고체, 액체, 기체를 나누어서 뭐 50kg, 50리터 이상일 때는 저희가 이제 유누출이 이제 발생했을 때는 신고를 하라. 기체 같은 경우에는 뭐 특히나 저희가 좀 독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기준을 좀 낮춰서 이제 5kg 이상일 때는 유누출일 때는 신고를 하라. 그다음에 인명 피해도 뭐 병원 진료 이후에 뭐 이제 확인되는 이런 사항들이 그냥 단순하게 의사의 소견서만 있어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명 피해로 이제 저희가 잡고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좀 개정하고자 하는 거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할 경우나 1명 이상 사망했던 이런 좀 피해가 좀 큰 경우에는 즉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의 것들은 이제 사후 신고를 하도록 하는 건데 50kg, 50리터, 5kg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걸 어떻게 현장에서 확인할 거냐라는 우려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의 그러니까 어떤 그 시민사회 국민들의 그 우려를 최소한으로 이제 하면서 그 산업계에는 조금 명확한 뭐 이렇게 그 기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정한 부분이라는 부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싶고 저희는 항상 사고라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인명피해 부분은 솔직히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현장에서의 혼란은 상당히 해소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뭐 사고의 확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막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물질의 유누출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50리터가 유출이 된 액체가 어떻게 반응해서 또 이게 사고 확산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은 저희가 사고라는 것은 어떻게 얘가 튀어나갈지를 모르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작아 보이는 이런 양을 가지고 저희가 일단 즉시 신고 기준으로 삼았다는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명피해 및 그 처벌 기준에 대한 부분인데요. 57조에 보면 사망 또는 상해를 이르게 한 자는 10년 또는 2년 이하의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해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작은 팀 사고라든지 뭐 손등에 이렇게 뭐 어떤 염산이 튀어가지고 뭐 화상이 있다든지 이런 사고들조차도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서 저희가 좀 조정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외부의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걸 왔을 때는 당신들이 무슨 생각으로 이거를 고발을 안 했어요라고 하는 그런 좀 지적들도 좀 상당히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가 조금 이런 기준들도 좀 명확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의 처벌 요건하고 강도라고 보시면 되고, 저희가 조정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모든 것을 다 조정하지는 않고요. 사망 상해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요거는 아까 즉시 신고 개선안을 좀 준용을 해서 처벌 대상의 상해 기준은 즉시 신고 개선안, 즉 3일 이상의 휴업, 1인 이상의 사망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요 부분은 좀 명확하게 좀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사망한 이제 1인 이상의 사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행정처분에서 경고 1차가 경고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 너무 약하다, 어떤 강력한 시그널을 줘야 된다는 그런 또 지적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고 유발 시설에 대한 시설 가동 중지 명령이라든지 이런 좀 기존에도 있지만 그 징벌적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그 내용을 그 행정처분에다가 이렇게 좀 개선 이제 좀 바꾸고자 하는 그런 좀 논의들도 좀 진행됐던 그런 사항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제가 조금 그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뭐 이후에 토론을 하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이 계속 좀 반복되고 아마 좀 더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유튜브는 못 보고 있지만 뭐 댓글창 통해서 이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악플만 아니면 제가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조금 시간을 단축은 했나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지금 무슨 고민인지 알겠다 싶은 것들도 있고, 이건 잘 모르겠는데, 그래 설명 들어도 모르겠는데 이런 느낌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각 이해 당사자들과 전문가들께서 여러분들의 각각의 입장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주시려고 합니다. 먼저 안영모 상무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GS 칼텍스에서 환경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안영모 상무라고 합니다.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도 좀 얼굴이 커가지고요. 굉장히 불만이실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할까요? 좀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오늘 드릴 말씀은 사실은 뭐 지금 아까도 계속 저희가 이제 그동안 해왔던 이런 여러 가지 그 노력들을 저희가 보고도 많이 받았고 했는데, 사실은 뭐 그 전에 우리 저 사무관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그 화학 안전을 위한 대응 노력들이 지금까지 어느 정도 구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좀 연역에서 볼 수 있듯이 뭐 불산 사고 이후에 이제 화학 안전 관련된 화관법, 화평법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제가 아까 봤던 그 카리스가 맞죠? 그 카리스를 통해서 방재센터를 비롯한 여러 가지 관계기관이 협력을 해서 하는 대응 장치가 이제는 잘 만들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여수 공장, 저희 이제 공장은 여수에 있는데 여수 센터도 거기 여수에 있는데 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어떤 이런 화학 안전에 대한 대응은 지나치면 지나쳐도 큰 그 모자름이 없다. 오히려 지나치는 게 낫다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저희는 사실은 그런 안전에 대한 대응을 그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안전사고가 생깁니다. 이건 뭐 당연한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이런 대응이 양적 대응이 아니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그걸 질적 대응으로 한번 바꾸면 어떨까라는 이슈를 한번 제기하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방금 전에 지금 얘기하셨던 것 중에 화학 사고에 대한 좀 이따 이제 우리 천재천 대표님도 말씀하시겠지만 화학 사고의 정의에 대한 내용, 사실 화학 사고면 다 화학 사고지 거기에 무슨 차별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사실 없는 상황인데, 그걸 우리가 보다 정교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질적인 측면의 대응을 위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즉시 신고에 대한 것도 한번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사실 우리가 화학 사고에 대한 대응으로서 사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즉시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냐 안 하냐, 15분 넘었어 안 넘었어, 이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자, 그러면 15분 넘지 않고 신고 끝냈으면 다 끝났냐? 사실 이건 절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사업장 내에도 우리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 거고 우리 구성원들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든 무슨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사실인데,
이게 그 양적 대응에만 우리가 계속 그 고민을 하다 보면, 물론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대응은 지나칠수록 오히려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적으로 치우쳤을 때 신고를 했다는 그 하나만으로 우리가 면책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심지어 신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15분이 넘었냐, 15분 6초냐 10초냐, 요 부분은 좀 더 우리가 그 양적으로만 보지 말고 질적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저런 사례를 좀 가져왔고요.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난다 그러면 사실은 붕괴된 다음에 그냥 사고 신고하면 되는 상황인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부딪힐 게 뻔히 보이면 미리 연락해서 다 조정을 해야 되고, 이게 원래 맞는 사고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실은 각 사업장마다 이제 여러 가지 화학 사고가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대응을 하려고 여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환경이나 안전 담당하시는 분의 그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 진짜 이거는 정말 이것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아, 신고를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빨리 정비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미한 사고들이 실제로 많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그걸 하다 보면 다른 쪽에 막는 게 또 급해서 이런 즉시 신고에 대한 규정을 꼭 지켜가지고 이걸 지켰다는 것 때문에 내가 이런 차원보다는 한 단계 좀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사무관님 말씀하셨던 즉시 신고와 사후 신고의 어떤 다른 그 차이점을 좀 해서 고민하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사후 신고가 되느냐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느냐가 볼 때 이거 무지하게 많은 그 논란이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 건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이게 논란을 계속해서 보다 많은 논의를 통해서 요거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좀 더 높은, 좀 더 그 다른 어떤 제도를 도입하는 게 어떨까. 그냥 무조건 15분 이내 한다고 무조건 다 끝났다 이런 거보다는 어떤 다른 논의가 좀 더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민사회에서는 지금 뭐 15분 내에 한다는 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얼마나 그 좋은 그 사고 예방에 좋은 그 한다고 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 산업계의 어떤 작은 요런 그 시정할 좀 고쳐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거를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더 진행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여러 사후 신고에 대한 내용을 그것도 지금 뭐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거에 대한 기준은 뭘로 가느냐에 대한 것도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보완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그 사업장에 좀 어떤 그 또 다른 개선을 위한 걸로 열어 주신다면 사업장도 그거에 따라서 좀 더 많은 노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그 15분이라는 사전 신고가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그게 있어야 방재센터부터 시작해서 뭐 소방서 뭐 다 여러 가지 기관들이 와서 이걸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막기도 하는데, 꼭 그렇게 이게 이건 무조건 해야지 이거보다는 좀 더 다른 어떤 그 장치가 하나 마련이 된다면, 경미한 사고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여유를 주시게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한번 여쭤보려고 오늘 제가 나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역시 상무님 말씀 잘하시네요. 그 저도 들으면서 고개가 저절로 끄덕끄덕거려졌고, 아까 메이데이 콜 같은 얘기는 정말 좋은 얘기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와, 진짜 기업이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사고 후가 날 것 같은 큰 위험에 놓였을 때 미리 신고할 수도 있다면 정말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어쨌든 시민사회에서 입을 딱 벌리고 들으신 현재순 공동대표님 한번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예, 우리 그 기업을 대표하는 대기업 중에 우리 GS 칼텍스, 저희들하고 저하고도 또 제가 좀 화학섬유연맹이라는 노조에도 또 일이 있었어가지고 인연이 참 많은데, 근데 우리 산업계 대표에서 오신 분이 과하면 과할수록 좋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말씀을 처음부터 해주셔서 너무 고무적이었고요. 저는 이제 하여튼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F에도 기존에 이제 화학 사고 났을 때 이게 화학 사고냐 아니냐 가지고 이제 환경부랑 조금 예전에는 성명서 가지고 이렇게 좀 논쟁도 됐었고,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를 불러주셔서 8월 달부터 같이 하긴 했는데 자주 참여를 못해서 이제 중간중간 하면서
듣게 됐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저는 이 사고 정의와 관련돼서는 좀 걱정을 했었는데 이 이제 TF가 꾸려졌다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논쟁이 많았으니까 이걸 많이 풀려나 보다 이렇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제로 보시는 바와 같이 뭐그 기존 정의를 유지하는 거 또 좀 다행스러웠던 것이었고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는 과정에 이제 유누출이라고 하는 것에 좀 집중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소화기 이산화탄소나 뭐 밀폐 공간에서 정화조죠. 폐수 처리장에서 이제 황화수소 질식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것이 유용으로 보면 유누출에 해당되느냐, 그러니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거 좀 빼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의견을 주셨었는데 그 밑에 제가 이제 적은 게 사고 정의를 포괄적으로 했으면 해석도 좀 포괄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화학물질관리법 목적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화학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의 신속한 대응의 밑줄이 아니라 화학물질로부터 모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법이다라는 것에 좀 집중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산안법은 보시면 이게 법 이름을 보세요.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이에요. 노동자 중심. 연안법은 연구실 안전 아닙니까? 학교는 학교 안전이야. 근데 화학물질관리법은 말 그대로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화학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규정을 해놓은 만큼 조금 포괄적인 해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 우리 GX 칼텍스 우리 상무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과함이 좋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즉시 신고는 이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제 맨 처음에 15분이라는 게 없었지 않습니까? 즉시 규정 고시가 나올 때 없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니 즉시 신고하자는데 그럼 즉시가 몇 분이 시간이 어떻게 되냐 그렇게 막 이제 문제 제기도 하고 성명서도 쓰고 뭐 이리시도 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좀 논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분이라는 거를 이제 고시에 넣게 됐는데 맞죠? 그게 기준이 15분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뭐 정확한 그 답변도 듣지 못했었고 예전에도. 근데 문제는 지금 경미한 사고 기준의 모호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지금 50km 뭐 5km 되어 있는데 그 사고 딱 났을 때 그걸 어떻게 파악합니까? 어렵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저희 이제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웬만하면 신고라고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막 우리 이렇게 이런 데서 조금 떨어져 가지고 튀임 사고 이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참 2012년 이렇게 국미불산 나고 이제 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되고 갑자기 신고가 늘었다고 해서 기존 2012년보다 2013년도에 8배나 늘어난 화학 사고가 발생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왔었어요. 근데 저희도 그렇게 해석을 했죠.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고 안 했던 걸 신고한 거다. 그래서 막 조금 튄 것도 소방서에 신고해가지고 소방차 막 출동했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고 뭐 이런 사례가 많았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는 그럼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행정력 낭비나 뭐 역량 부족 문제는 이해하지만 이 경미한 사고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솔직한 심정은 원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고하고 기준에 미만되면 신고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보고받지 않았잖아요. 근데 바뀐 거는 지금 50km, 5km인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좀 낮게 잡으셨다 그랬잖아요. 시민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게 긍정적인 바람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밑에 되는 것도 사후 신고를 한다고 하니까 어느 측면에서는 관리가 강화된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문제가 없는 쪽으로 제기를 하려다 보니까 저 두 번째 제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 사후 신고제도의 적절성. 이게 뭐냐면은 산안법에 이제 산업재해 조사표라고 해서 3일 이상의 휴업 똑같아요. 3일 이상의 휴업에 해당되는 거는 사후에 한 달 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써서 내라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TF 때 논의할 때 그런 제도를 좀 배치마킹해서 그 3일 이상의 휴업이라는 것도 나온 거고 사후 제도가 나온 건데 신고 제도가. 근데 산업재해 조사표도 저희들이 비판을 많이 해요. 그냥 통계적인 의미만 있어. 그 산업재해 조사표를 잘 분석해서 예방 대책을 내와서 사업장에서 예방 활동을 촉진시키는 쪽으로 노동부가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그냥 통계적 의미만 있어요. 유형이 어떤 게 많고, 그 다음에 대책은 뭐가 많고, 사업주가 직접 쓰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통계적 의미 이상은 없을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적절성에 좀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물질 중심의 대응에 대한 긍정적 검토 필요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아예 유해성이 높은 물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고 대비 물질, 우리 화관법에서 말하는 이런 거, 이 사고 대비 물질을 확대해 가지고 일괄 대응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필요소 막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지금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향후는 그렇게 가는 것이 선택과 집중이라는 얘기를 저희가 많이 했는데, 그런 면에서 관리도 좀 집중하고 예방도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마지막에 저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처분의 합리화함이 기타인데, 처벌 실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이제 제한을 두 가지로 제한을 주셨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 처벌 요건에 맞게 처벌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저희가 파악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까 뭐 10년이야 2년 뭐 쭉 나왔는데, 지금까지 사고가 뭐 연간 80건 90건이라고 하는데 그 기준 외에서 처벌된 것이 얼마나 되며 그 이후에 후속 조치는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시민사회에서는. 그래서 그게 나와야 또 그걸 분석해 봐야 뭐 문제가 있구나. 문제를 분석해야 그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현 실태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물론 환경부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시한 조정안은 어떻게 보면 조금 긍정적으로 개선된 측면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기본적인 실태 조사와 그로부터 개선 대책이 아니기 때문에 뭐 100%로 이제 뭐 만족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적절한 관리 좀 넘어가고요. 여기 지금 안 해주셨으니까 방류벽이나 뭐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방류벽은 원래 이제 보호 장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방류벽 같은 경우는 정비 점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안정 장비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방류벽만을 가지고 그냥 다 면제나 아니면 뭐 완화를 하는 규제가 된다면, 제도 개선이 아니죠. 개정이 된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자체 소방대 운영도 이게 그 면제부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신속대역 관점에서 좀 자체 소방대가, 만약에 자체 소방대든 어떤 개선안을 내신다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자체라는 표현 때문에 굉장히 시민사회나 시민들한테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관련된 면제부가 아닌 신속대응 관점에서 소방대 운영 개선안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오늘 자체 소방대까지 우리가 토론하는 건 좀 과한 것 같고요. 앞부분에 좀 집중해서 토론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백세연 선임위원님 준비하신 자료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금씩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영자총협회 백세연입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뭐 환경부 TF 결과도 나왔지만, 뭐 TF에서 전문가분들 또 환경부와 유관 기관에서 참석하셔서 그 논의하신 결과를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닌데, 조금 아쉬운, 그 경영계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아쉬운 부분들도 있고, 이제 앞으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논의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에서 좀 첫 번째 화학사고 정의와 적용 범위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TF 결과만 놓고 보면 현재의 그런 이제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기준을 유지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금 어찌됐든 화학물질관리법상에서는 뭐 화학사고 예방제도 또는 규제가 유해화학물질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유해화학물질 아닌 경우가 안전하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법 체계의 그런 구성들, 법의 구성들을 보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일단은 화학사고 쪽에서 유해화학물질과 비유해화학물질의 차이가 없이 뭐 화학사고 신고부터 그 후에 들어가는 행정처분 처벌까지 일단은 지금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화학사고의 정의만 놓고 봤을 때 인명피해나 환경피해가 없는 경우, 뭐 예를 들면 뭐 지금 앞서서도 말씀이 나왔지만 방류벽 안에서만 이렇게 가둬져 있는 상태에서의 유누출, 또 그냥 미세하게 똑똑 떨어지는 것들, 아니면 단순히 용기가 넘어져서 흘린 이런 사고들도 지금 법에 있는 정의상으로는 화학사고인데, 이게 그럼 이런 사례까지도 화학사고로 봐서 동일한 그런 체계, 동일한 절차
대응 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것인가, 안전상에 어떤 도움이 있을까라는 이제 그런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다루고 있는 화학사고의 범위가 지금 사업장 내부에서 또는 외부에서 지역 주민 환경 뭐 이런 부분들까지 통틀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미 뭐 앞서서도 산안법 이야기가 조금 나왔습니다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또 이미 사업장 내부에 대한 화학사고 예방 제도 또 외부로 확산되지 않기 위한 그런 어느 정도의 체계, 뭐 공정안전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일정 부분의 취급 시설에 대한 기준이라든지 그런 체계들이 있고, 그 사무관님 발제에서도 나왔듯이 그 센터, 각 지역별로 있는 센터가 환경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고용노동부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화학물질 관리법이 과연 어느 수준까지 적용이 되고 환경부가 어디까지 개입을 하는 것이 맞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앞으로 계속 좀 장기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당장 뭐 올해 7월 이 고시 개정안이 이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그 디테일한 말씀을 이제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넣었는데, 일단은 현행 규정상 15분 이내에 즉시 신고를 해야 되고, 이 15분이라는 거는 사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고시에 환경부 예규에 지금 명시가 되어 있고, 지금 TF 결과에서 일정량 미만으로 유누출되거나 인명피해가 좀 경미한 경우는 사후신고 제도가 도입될 예정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거기서 뭐 용량, 유출량에 따라서 차등화가 돼 있는데 좀 계속 뭐 이야기가 나왔지만 이걸 현장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가,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기준은 있는데 결국에 사업장에서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들이 15분이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를 가지고 처벌하기 위한 기준으로밖에 작동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있습니다. 이게 기준은 있지만 이 기준을 현장에서 판단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다 빠른 시간 안에 최대한 15분을 지키려고 신고를 하는 거고요. 그 15분이라는 것도 처음 도입된 목적은 사고가 확산되거나 아니면 초동 조치가 필요해서 반드시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이 골든타임 확보하기 위해서 도입이 됐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현재는 단순히 이 15분 안에 신고를 했는가 안 했는가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일단은 이게 뭐 고시에도 좀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15분이 적용되는 것은 이 화학사고를 발견한 또는 인지한 그 최초 발견자로 발견 시간부터 15분이 이제 카운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뭐 일단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내부의 비상대응 체계로서 최초 발견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뭐 앞에서 나온 자체 소방대라든지 아니면 사업장 자체로 운영하고 있는 비상 상황실, 그게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안전환경 전담 조직에서 이런 상황들을 전파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고하도록 그런 규정들이 돼 있습니다. 예시로 화학물질 안전원의 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 작성 가이드를 보면 이런 일련의 절차들을 예시로 표현을 해놓고, 물론 법적으로 이 상황실이나 안전 전담 조직이 법에 정의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최초 발견자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이런 이제 비상대응 조직에 알려라라는 식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 최초 발견자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개인한테 처벌을 할 수 있는가? 지금 화관법상에서는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뭐 고의든 실수든 이 최초 발견자가 누구에게도 전파를 하지 않거나 했을 때 결국 처벌받는 건 사업장인데, 우리 회사에 이런 비상 상황을 전담하고 이제 그럴 능력이 되는 이런 별도의 비상 대응 조직들의 인지 시점들도
좀 열어놓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5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14분에 신고하면 빨리 와서 대응이 가능하고 16분에 신고하면 대응이 어렵다. 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뭐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이 고의적으로 은폐를 하거나 늦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정해서 이런 경우만 좀 강력하게 처벌을 두고 반드시 15분이라는 이 잣대를 똑같이 적용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조성욱 대표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이 논의에 참여하면서 느끼는 건요. 이런 논의를 참 생소하더라고요. 기업은 굉장히 개혁적이고 시민사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변해 있어요. 이 논의에 참여해 보면 그래서 시민사회는 법을 계속 이대로 유지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 기업들은 이거 혁신적으로 바꿔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서 이게 바람직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저기 그 안영무 상무님의 얘기에 뭐죠 규제를 지나치게 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요. TF팀이 논의한 이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순 대표님이 얘기했던 안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고 정의의 명확화를 얘기할 때 TF에서 논의한 것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포괄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유지하는 것에서 동의를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군산에도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교반기 안에 들어가서 청소하다가 그 질식을 했어요. 화학 사고가 아니래요. 이게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디든 한 곳만 하면 된다고 돼 있는데 이번에 군산에서 사고 난 것들을 복귀하면서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다 보니까 소방서 119로 신고하는 거하고 다른 기관에 신고하는 건 차이가 굉장히 나더라고요. 군산에서 그냥 일반 소방서에서 신고해서 지나가는 시민이 신고해서 나서 안전원의 물질을 파악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고 그래요. 근데 119로 신고하면 곧바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자장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방의 임무를 높인다고 한다면 소방서 119 소방센터로 신고하도록 신고 체계를 바꾸는 건 어떨까? TF팀에서는 논의를 안 했던데 이거 한번 하는 것도 고민하면 어떨까라고 하는 거고요. 이제 시민사회에서 걱정하는 건 즉시신고 기준화를 개선하면 사고 은폐가 없어지는 거라고 하는 문제예요. 가장 우열한 이번에 여수에서 사고 났던 거 4시간 지나서 신고했어요. 그래서 일주일 가까이 지나도록 그 별로 발표를 안 하다가 전남 건생지사가 성명서를 냈어요. 왜 이렇게 했냐? 그러니까 4,000명 하루 대피시킨 거 일당 지급하겠다. 그 문제를 일으킨 회사에서 이렇게 나와요. 지금의 즉시신고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은폐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꾸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은폐를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다면 동의합니다. 근데 현재적으로 그동안 이 화관법이 지켜졌던 거는 15분이라고 하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기업들이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렇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게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는 TF팀에서 얘기했던 즉시 신고를 구분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개념을 좀 달리해서 즉시 신고보다 즉시 출동으로 하고 제가 나가 보면 화고 나면 저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모든 기관이 막 나와요. 행정력 낭비더라고요. 왜 나오냐 물어봤더니 다 보고하러 나온대. 사고 처리하러 나온 게 아니야. 이건 문제죠. 그래서 저는 기준 미만으로 아까 얘기했던 기준으로 사고 조사로 바꾸면 좀 더 그래서 소방은 모든 거에 출동하는 게 맞지 않나 하고 나머지 기관들은 그런 체계로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에 뭐죠? 처분의 합리화. 그 질적 관리하는 거에 동의하면서 저는 그래서 처벌 조항을 하면서 화학사고와 중대화학사고로 구분해서 제도를 개선했으면 쓰겠다. 중대범죄 자동차 사고도 나면 중대범죄 8대 항목이 있듯이 이런 식의 기준을 정해서 하면 좋겠고요.
아까 기타 안건으로 나왔던 방류벽 유출, 뭐 자체 소방대 이거는 그 예방 활동에 잘한 걸로 해서 예를 들면 정기 감독인가 이거를 뭐 한번 유예해 준다든가 뭐 이런 체계로 가는 것 이런 정도로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고 대비 물질들을 이런 기준들을 좀 명확히 해서 처분을 합리화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새로운 주제도 던져주시긴 하셨지만 전 지금 짧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더 깊은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 유병태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대학교 안전공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유병태입니다. 저는 뭐 산업계 아닌 그 시민단체가 아닌 제3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논의됐던 것들은 제외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심으로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화학 사고의 정의의 명확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뒤에 이제 즉시 신고와 처벌과 연계되어 있다 보니 근본적으로 화학 사고의 정의가 뭐냐라는 이슈가 계속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존에 저희가 화학 사고가 그 판정이 된다는 것들은 아실 거고요. 다만 그 판정을 어떻게 좀 더 그 명확할 건가라는 부분에도 이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경부나 화학물질 안전원에 접수되는 사고는 우리가 보는 그 화학 사고보다 좀 많거든요. 그래서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화학 사고를 이제 정의를 내리고 화학 사고다 아니다라는 판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그 화학 사고를 판정할 때 좀 더 그 내부적인 부분도 있지만 그 위원회라든지 어떤 판전위원회를 두고 확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화학 사고를 정의할 때 그 시점에 대해서 바로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뒤에 이제 그 처벌과도 연계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바로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 위원회를 통해서 그러고 나서 화학 사고에 대한 정의를 화학 사고를 판정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부 부처에서는 또 그렇게 운영을 하는 부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더 한번 그 화학 사고에 대해서 사고 경향이란 동향이라든지 화학 사고로 판정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를 하나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장기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 계속 논의가 됐던 건데 즉시 신고는 결국 처벌과도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즉시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은 기업에서는 아마도 관할청에서 방문을 하고 잘 지키고 있는지 화관법상의 점검을 하게 되죠. 하다 보면 이제 화학 사고가 다 연계되어 있으니까 교육은 잘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확대되는 부분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좀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즉시 신고했을 때 그런 가이드라인도 좀 더 마련을 해서 사업장이나 아니면 그 사업장을 방문하는 그런 관할에서도 좀 그 체계를 가지고 들어가면 좀 더 산업계에서도 대응할 때 좀 명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간단하게 인명피해 처벌 기준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제3자 입장에서 보면 물론 이제 저기 있는 것처럼 타법의 사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기 보면 이제 그 화학물질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그리고 아까 나왔던 위험물 안전관리법 등의 각각의 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저런 것보다는 뒤에 있는 그런 조항들을 보고 그 조항들을 차용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 법의 전체 흐름을 좀 그 흔드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처벌 기준을 검토할 때는 타법의 그런 처벌 강도라든지 특히나 정량적인 수치 이런 것들을 준용할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조항들 타법에 있는 조항들이 있어서 그것을 차용하는 것들은 이 법에 우리 법에 화학물질관리법에 또 맞을 수도 있고요. 또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그런 수치라든지 이런 그 기준을 가지고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그런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박정규 박사님. 네. 네, 저도 갈수록 짧아지기 때문에 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정의 부분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는 작년에 TF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화관법을 만들 때 화학 사고의 정의를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를 정말 며칠 전 일도 기억 안 나지만 제가 기억을 되살려서 하다 보니 화학물질이냐 유해화학물질이냐 지금 예전에는 우리가 유해법이었지만 우리는
화학물질 관리법, 그다음에 특히 그때 케이스를 여러 국가를 찾았지만 우리나라 같이 주거 시설과 산업 시설이 굉장히 밀접하게 혼재돼서 유해 화학물질이 아닌 일반 화학물질도 바로 옆으로 옵사이트로 나가서 피해를 줄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런 상황에서 이격거리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일반 모든 화학물질로 하자. 그다음에 법 자체는 모든 국민이긴 하지만 실제로 그때 산안법에서 굉장히 저희한테 니네가 사람의 건강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라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해서 우리는 무조건 물질이 옵사이트 밖으로 나갔을 때 있는 여러 주민들이나 주변 사업장의 근로자 여기까지 하겠다. 환경은 당연히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옵사이트지만 왜 그러면 온사이트 사고 사업장 내에서 일어난 것도 왜 우리가 관여하냐. 근데 요번에는 밖으로 안 나왔지만 다음 사고 났을 때 밖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고에 대해서 모두 똑같이 하지는 않지만 예방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관여하겠다. 그래서 법 자체를 처음에, 그러니까 정의를 처음에 우리가 만들 때랑 그렇게 그와 같은 사고의 어떤 범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니 저런 포괄적인 정의는 그대로 유지하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700억 건의 사고를 저희가 사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모호하거나 또는 조금 더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정의를 디테일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범위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다시 또 정의를 우리가 손봐야 될 수는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굳이 정의를 손볼 필요는 없다. 두 번째, 즉시 신고. 저도 보니까는 이것 때문에 처벌받는 경우 뭐 그래서 그거 해결하는 변호사 뭐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많이 뜨더라고요. 근데 15분도 중요하고 아까 사무관이 말씀하셨다시피 이걸 조금 개선해 주려고 하면 그러면 49kg는 신고 안 해도 되고 51kg는 뭐 해야 되고 이런 거를 당장 15분이냐 이것도 정신이 없지만 그 와중에 51kg는 그러면은 법을 어긴 것이냐. 오히려 환경부에서는 기준을 명확하게 해준다고 하는데 또 명확하게 하다 보니 또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저희가 저렇게 즉시 신고를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두는 거는 첫째는 사고가 피해가 났을 때 확산되지 않게 미리 빨리 가서 그거를 대응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인 거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고의적으로 그걸 은폐하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처벌을 강력하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즉시 신고 기준 개선안에는 동의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화학물질 쪽에서 PBT라고 잔류성이 있고 독성이 있고 바이오 어큐뮬레이트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EU에서 어떻게 하냐면 60일 이상이면 반감기가 큰 거예요. 근데 59일이면 반감기가 작아서 PBT로 선정이 안 되냐. 이런 경우가 실험에 따라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어서 EU는 리치에 이런 규정을 듭니다. 그 외 동등한 수준의 우려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엑스퍼트 저지를 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5분이면 안 되는 거고 그다음에 51kg는 법을 어긴 거고 49kg는 뭐 맞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해서 저는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굉장히 고민했는데 우리 바로 전에 유병태 교수님께서 위원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딱 기준은 제시하되 그다음에 그렇게 경계에 있거나 또는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뭐 이런 어떤 것들에 대해서는 추후 그걸 좀 판정할 수 있는 뭔가 절차는 마련이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 현재순 대표님이 웬만하면 신고. 그 얘기는 내가 15분인지 13분인지 저것도 50kg가 넘는지 안 넘는지 이런 것까지 고민하기엔 너무 급박하다. 그러니 저런 기준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웬만하면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그리고 혹시라도 그렇게 불가피한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약간의 처벌 대신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고민하자. 세 번째, 인명피해. 뭐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뭐 할 얘기는 없지만 이걸 딱 보는 순간 이렇게 아까 뭐죠? 사망 또는 상해 그리고 상해 기준은 즉시 신고 기준을 우리가 만들기 때문에 그거와
조화롭게 한다. 이거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2번 만들면서 그 고용노동부나 산업부랑 계속 얘기한 게 우리는 사업장 밖이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결국은 지금은 처벌하거나 뭐 하거나 다 하는 거는 산안법에 있는 기준을 그대로 갖다가 저희가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주민하고 그다음에 사업장 밖에 환경에 피해가 되는 걸 우리가 예방하고 대비하고 이러려고 해라고 화관법을 굉장히 강조했는데 결국은 여기 피해 유무는 인명점 환경 피해 유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다 사람에 대한 피해이고 물론 사람이 제일 중요하죠. 뭐 과수 뭐 이런 거 나중에 다시 또 회복해도 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의 처벌 기준에는 약간 환경이라는 게 뭔가 좀 어려운 거 알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사업장 밖 피해 1억 원 이상에 대한 기준 이게 아마 사업장 밖의 피해가 영향조사 결과 인적, 물적 거기에는 이제 환경도 포함됐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히 되지만 이 기준에 너무 앞에는 구분은 환경 피해는 있지만 실제로 내용의 처벌 요건에는 환경 피해는 없다. 당장은 우리가 환경 피해를 정량화해서 뭔가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으나 요거에 대한 좀 고민은 앞으로 계속해서 환경 피해를 어떻게 처벌 기준에 아주 약하게라도 저는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중장기 과제로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가 늦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 50분에 이제 토론자 토론까지 마쳤다는 건 정말 모두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멀리서 오신 분들의 경우에 기차표를 예매를 해놨기 때문에 4시에 일어나셔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나셔도 되고 다만 시간이 허락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토론을 이어가면서 우리가 쟁점들을 최대한 좁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일어나시는 경우 인사 없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 편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네, 자 그러면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뭐 공감대가 상당히 크게 형성돼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환경부에서 TF를 운영하셨고 공감대의 핵심은 뭔가 현재의 제도 운영 방식에 과도함이 존재하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과도함이 우리에게 자원의 낭비나 또 다른 피해들을 가져오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조성욱 대표님 같은 경우는 군산에서 사고 나면 출동하신다 그러잖아요. 직접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보고 그 기업들이 사고가 나더라도 제대로 대응하면 지역사회에서 칭찬해 주는 역할을 하시거든요. 처벌받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준비된 대응을 잘한 거니까. 근데 우리는 사실은 출동했을 때 사고가 났다는 건 장비에 결함이 있었을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무조건 기소를 한다거나 처벌로 유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부의 어려움도 뭔가 구조적으로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갈래를 좀 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이창원 사무관님, 화학 사고를 좀 줄이면 뒷부분이 좀 좋아질 것 같아. 그래서 화학 사고의 범위를 줄였으면 좋겠어. 라는 것과 화학 사고의 범위는 두더라도 뒷부분에서 합리화를 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잘 선택이 깔끔하게 안 된 거 아닌가? 환경부의 고민에서 라는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화학사고의 범위는 그냥 좀 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부분도 좀 줄였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화학사고의 범위를 꼭 조정해야 된다면 어떤 측면에서 그런 게 필요했던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논의됐던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 환경부 입장에서는 사고는 저희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고, 근데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들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이제 더 큰 사고로 번지는 걸 막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래서 앞에 있는 저희가 포괄적 정의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에 있는 저희 그 가용한 자원들 통해 가지고 이제 현재 대응 체계는 계속해서 제가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학 사고라는 것이 정의됨으로 인해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그 처분들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그 논란이 되고
어떤 그 소모적으로 아까 이제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관련되는 뭐 그 변호사들 뭐 이렇게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 네이버 쳐보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된다는 거는 뭔가 현장에서 제대로 그 현실감 있게 아니면 효율적으로 작동 안 된다는 그런 조금 그런 반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여러 분들하고 이제 조금 논의를 하고자 저희가 이제 있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질문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학사고의 정의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모든 분들이 다 좀 공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산업계에서조차도 이제 과도한 대응은 필요하다.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것들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까지 해주시는 걸 보면, 근데 이후에 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처벌로 이어지는 것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되는 부분들이 저희는 조금 어떻게 좀 합리적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것들이고, 그런 것들이 좀 더 좋은 기준으로 제시된다 하면 그런 것들이 제일 좀 저희가 원하는 그런 바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에 그 아까 이제 경총에서도 유해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산업계에서는 이런 것이 유해물질에만 적용되는 건지 모든 화학물질에 적용되는 건지 궁금하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화관법에서 아까 박정규 박사님께서 설명해 주셨지만 법 취지 자체는 모든 화학물질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토론이 조금 집중돼야 되는 부분이 유해물질에만 사고를 국한하자 아니냐 아니자 이렇게 토론하면 토론이 조금 되게 어려워질 수도 있다. 그럼 지금 우리가 고민하는 것에 산업계 쪽에서도 이득을 좀 살피셔야 될 것 같은데, 신고라고 하는 것과 처벌이라고 하는 것, 어떤 합리적인 게 필요한 영역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번에 환경부와 같이 모색을 해보는 것이 산업계에도 이익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토론의 방향을 조금 좁혀보는 것이 어떤가라고 1차 제안을 하는데, 사실 경총에서는 좀 아까우실 것 같습니다만 좀 양해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혹시? 백세현 의원님. 어떻게 들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자는 아니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군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일부 사업장에서 유해화학물질만 했으면 좋겠다는 목소리 있는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까지 정말 필요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더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요. 화학사고는 좀 보편적으로 좀 접근해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조성욱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계 안에 청소하러 들어갔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이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곳에 사람이 들어간 거지 시설 관리가 엉망인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건 산안법상 밀폐 공간의 출입에 대한 조항이 있어서 이걸 왜 화학사고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혹시 대표님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뜻을 꺾으셔도 되고요. 아니 그 제가 이제 군산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 그 부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불과 2년 전과 달라진 건 그런 사고가 나면 저한테도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갈 수가 있어요. 민간인이. 그 전까지는 상상할 수 없던 일이죠. 가서 현장을 보고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퍼지도 하고 다 빼냈어. 근데 그 들어가서 우연한 사고로 질식을 했어. 뭐 사망 사고는 아니고요. 질식해서 쓰러졌어요. 사람을 꺼냈어. 근데 그러면 이걸 산안법으로만 해결한다 그러면 그게 어떤 한 기업에 관한 문제로 적용되는 거지. 이게 전체적으로 파급력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적어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화학 물질을 취급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 대표님께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와 노동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호해야 되는 대상에 따라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고 그건 분명히 산안법상의 어떤 의무 조항들이 있고 관리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그런 재해들이 반복된다고 해서 환경부가 거기까지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환경부에게 요구할 수가 없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에 브레이크만 있으면 되지 뭐 됐다고 안전백은 왜 만들어둬요?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안전장치는 중복될 수도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규제를 하고 감리를 하면 또 처벌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처벌이 중복되는 일들은 규제상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은 보통 시설로부터 유출, 노출로 밖으로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화학사고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소화기에서 소화 물질이 밖으로 나왔는데 이건 유출, 노출로 볼 수 있는 것도 왜냐하면 정상적인 게 아니었으니까 이런 입장들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요거는 갈래를 좀 탔으면 좋겠고 물론 이게 대표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사실은 현장에서 현실 세계에서 발생하는 사고들 중에 제대로 대응이 안 되는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모두 공감한다. 다만 관리의 영역에서는 함께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제안 드리고요. 이건 나중에 또 의견 주십시오. 자, 그다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오늘 정말 멋진 토론을 해주신 박정규 박사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박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좁힌다면 신고와 처벌. 근데 저는 안영모 상무님께서 되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메이데이 콜 같은 얘기를 하셨잖아요. 신고의 의미가 도대체 뭘까? 왜 기업은 정부에게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사실 안 해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잘못했으니까 신고해야지. 저 되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도움 요청이다라면 그러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혹시 주민에게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 지자체, 소방, 환경부 도와주세요. 주변에 우리 환경에 피해가 갈지 모르니까 우리 사업장에서 환경관리 못하니까 도와주세요라는 도와달라는 콜이라면 이걸 가지고 처벌하는 게 맞나? 전 신고의 의미를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오늘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신고해야 되는 건 사람이 죽을 것 같아요. 누군가 다칠 것 같아요. 이런 걸 자기가 수습하겠다고 하다가 사고를 키운 건 무조건 강한 처벌. 현재보다 어떻게 더 강한 처벌할 수 있을까? 이런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도움 요청이라면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귀찮게 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과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하면 어떨까? 혹시 상무님 제가 좀 말씀을 잘 알아들은 걸까요? 어떤 걸까요? 예. 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현 대표님이나 우리 조 대표님이 제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었고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저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처벌 위주로 갔을 때는 제가 만약에 담당자라 그래도 신고를 하거나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는 무조건 망설입니다. 이거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이거 전화하게 되면 혹은 뭐 알리게 되면 소방서 들어오지 게다가 지자체도 들어오지 센터 들어와서 심지어는 거기 관련되어 있는 무슨 뭐 다 들어옵니다. 센터가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야, 니네 지금 뭐 잘못했어? 이유가 뭐야? 그러면 다음 날 와가지고 자 그럼 그거 누가 결정해서 이게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방금 좌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전에 야 이거 문제 생길 건데 빨리 얘기하자 우리 이거 줄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는 절대 못하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양적 대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규제가 분명히 필요한데 조금 더 이제 질적 대응이라는 제가 이슈를 던졌던 이유는 그런 접근이 될 수 있는 게 지금으로서는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자 그럼 법을 바꾸면 아까 무슨 51kg는 어떻고 49kg는 어떻고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정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한 단계 더 다른 방법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걸 화두를 던져드린 거고 그 아까 제가 말씀 우리 저 박사님 금방 가셨는데 제 말씀 듣고 가셨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런 어떤 위원회 같은 데에서 판단을 해주시고 저희가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말씀도 드리고 신고도 했습니다. 이런 어떤 장치 제가 그런 부분을 질적인 좀 차별성이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런 어떤 계속 개선할 수 있는 조금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게 어떤가. 그럼 아까 저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를 한 사람이 반드시 신고 때문에 내가 피해 본다 이렇지는 않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회 제안은 유병태 교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잘 전달될 것 같고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신고의 의미라는 걸 좀 우리가 공감을 하고 있지 못했던 거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 시민사회와 노동계에서는 신고를 되게 중요하게 봤죠.
저는 그게 불신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고를 숨기려고 해, 은폐하려고 해. 근데 그런 우려가 여전히 있는 것도 산업계도 동의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속에서 환경부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후 신고를 하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경미한 사고를 만들기 위해서 죽어라고 하다가 사고 키우는 거 아닐까? 이 두려움이 남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추구하는 데 있어서 아까 그래서 저도 두려운 게 뭐였냐면 50km 이런 기준 제한하는 게 맞는 건가? 그냥 사람과 환경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 같으면 즉시 신고해라. 그게 아니라면 너희가 대응하다가 안 되겠으면 또 신고하고 이렇게 좀 어떤 근거들을 좀 너무 명확하지 않게 해서 포스겐이 요만큼이라도 셌으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걸 어떻게 따져서 신고할지 말지를 할까? 이게 환경부에 너무 부담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처벌의 합리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 동의할 것 같은데요. 현재순 대표님, 사고가 났다고 해서 기업을 처벌하는 건 아니죠?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됩니까? 근데 마이크 들고 얘기하십시오. 그렇게 질문하시면 따져봐서 처벌해야죠. 그렇게 그쵸? 또 그렇게 사회가 됐고요 이미. 그렇죠. 예.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따지는 방법을 우리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환경부는 지금 그 기준이 너무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났다는 것은 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므로 나는 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거 너무 비합리적이지 않나요? 그죠? 이거 고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걸 저는 이창원 사무관님이 답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저 뒤에 숨어 계시는 강미진 단장님이 답을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인데, 강미진 단장님 뭐 마이크 좀 드려볼까요? 네, 고맙습니다. 저는 드리란 말씀 드린 적 없습니다. 여쭤봤는데 이미 마이크가 가네요. 제가 어떤 입장에서 말씀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순수하게 개인적인 입장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고가 나면 무조건 처벌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는 의견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의 원인에 집중해서 처벌을 하는 것과 앞에 즉시 신고가 왜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즉시 신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이제 뭐 5km라거나 50km, 50m를 했지만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과연 50km가 될 거냐 말 거냐를 판단하는 시간에 그냥 신고를 하시라라는 의미인 거지, 그거를 재가지고 이거 넘었으니까 신고해야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거보다 훨씬 낮은 정말 튀거나 아니면 그냥 뭐 플라스크 하나 들고 가다가 엎질른 것까지 즉시 신고의 잣대를 들이대는 게 과연 맞느냐의 부분에서 사후 신고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이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가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사고가 났는데 방금 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고가 난 거는 어쨌든 취급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아니면 시설을 제대로 유지 관리 안 했기 때문일 테니 이러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위반 사항을 확인을 해서 처벌을 한다. 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뭔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업들도 사실 즉시 신고를 두려워하거나 회피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근데 그 판단을 환경부 공무원들한테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담당자들은. 그러면 맞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위원회를 통해서 이 사고의 원인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니 이 부분은 뭐 노력한 게 뭐 가상하다거나 아니면 그동안에 뭔가를 봤다거나 했을 때 이 처벌까지는 안 가도 좋다라고 하는 그런 중간 과정이 있다면 담당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사실 그 강미진 단장님께서 지금 금강청의 단장님으로 계시는데 우리는 포럼의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포럼의 어머니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잘 계시다라는 걸 이해 당사자 여러분께 한 번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얘기들을 환경부에서 작년에 TF를 통해서 이 얘기들을 꺼내려고 한 게 우리 사회에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숙제가 그래서 환경부에게 이러이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으니 한번 안을 만들어서 같이 가면 좋겠습니다로 딱 이렇게 드려도 될 것 같기도 한데, 그거보다는 또 한편으로 드는 고민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업장을 진짜 처벌해야 되는 그런 기준과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우리가 함께 의논을 해서 그런 것들에 또 환경부에게 힘을 실어드리고 운신의 폭을 만들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가 그냥 7월까지 이거 뭔가를 좀 푸는 것만으로 우리 할 일이 끝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사실 미세한 부분에서는 결이 다른 얘기들도 참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는 환경부가 이 얘기들을 충분히 들으셨으니 그동안 고민하신 것에 기초해서 안을 만드시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서면으로 검토하건 이후에 한 번 더 토론을 하건 이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한 안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그것이 완벽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리 모두가 공유한다면 환경부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런 정책 변화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이득이 생겼고 어떤 또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를 한 일정 기간이 지나서 뭐 팔로우업을 6개월이나 1년 정도 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한번 팔로우업을 하신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포럼에서 공유해 주시면서 조금 더 합리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발견됐을 때 의논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공동의 의견들을 모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이창헌 사무관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제 자리가 이거는 이건 농담처럼 말씀드린 건데 1년 이상 버티기 힘든 자리라 가지고. 근데 만약에 요번 그 뭐 토론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해주시고 저희의 방향성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면 제가 뭐 1년이 넘더라도 그 부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과장님을 보면서 얘기하신 거죠? 네. 사실 저는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이 주제를 이렇게 토론한다는 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 아침에 그러니까 약간 좀 깜짝 놀라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는 큰 제도를 바꾸는 것에 대한 의논들을 많이 해왔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세하지만 사회적으로 중요한 어떤 지침이나 우리는 행동의 어떤 방침 같은 것들을 공동으로 결정한다는 건 여기 계신 분들이 환경부에게 알았으니까 이제 잘해봐, 대신에 못하면 혼나, 이렇게 옛날처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같이 이 정책을 만들고 함께 더 좋은 것들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곁에서 함께 상황 속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 너무 좋은 일이구나. 그리고 환경부가 우리에게 그냥 정책을 제도를 바꿉니다가 아니라 함께 점검해서 정말로 좋아지는지를 확인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까지 의논을 해주는 진짜 파트너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제를 만난 거구나,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병태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하신 다음에 뭔가 하실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포럼에 전에도 와보신 적 있으시죠? 예, 예전에 취급시설 쪽 할 때 잠깐 네. 한번 왔었습니다. 네, 오늘 어떠셨는지 그 느낌도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면 좋겠는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뭐 사실 이제 그 산업계와 시민단체 입장이 명확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중간에 이제 정부에서 그 기관 혹은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어떤 좀 더 진보적인 좀 합리화된 제도를 만드는데 사실 쉽진 않습니다. 기관별로, 단체별로 혹은 그 개인별로 다 가지고 있는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느꼈던 거는 이제 2015년에 화관법이 개정된 이후에 이제는 좀 더 사업장의 자율권이 보장된다는 그런 그 배경이 좀 깔려 있다는 게 좀 고무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그 숫자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다른 의견이 갈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이제는 조금 변할 수 있고 그 변함의 주체 사업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전제가 깔려 있다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그런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배경은 갖추고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한 분씩 전체적으로 말씀해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30초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일단 그 전에 좀 크게 합의를 좀 하고 갔으면 좋겠는 것은 이제 저희가 얘기들을 좀 많이 나눴습니다, 그죠? 그리고 큰 방향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부가 작년의 토론 결과와 오늘의 토론 결과에 기초해서 좀 안을 정비하시고 어떻게 가면 좋겠는지 다시 한번 저희에게 제시해 주시는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가도 될까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 가도록 하고요. 이제 말씀 듣겠습니다. 근데 저는 마지막으로 오늘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기업에 계신 안전관리자, 직접 일하시는 우리 전문가 친구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기업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은폐가 아니라 정말 정부에게 협력자와 조력자로서 정부를 원하고 손을 잡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멋진 모습들을 정말 이 사회에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고 그런 메시지가 사회에 전달될 수 있다면 여러분은 훨씬 더 아름답게 일하실 수 있고 여러분이 업의 보람을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유병태 교수님 말씀하신 걸로 간주하고 조성국 대표님부터 이렇게 오겠습니다. 네. 예, 오늘 좋은 개념을 하나 얻은 것 같아요. 신고라고 하는 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라고 하는 걸 그동안 생각지 않았던 걸 얻어간 게 저한테는 큰 소중한 소득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우려하는 거는 산안법에서 산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 사고가 안 나면 보험료를 깎아주니까 기업들이 위험에 외주화를 시켰어요. 그리고 하청업체에다 다 그걸 전가해서 원래 원청은 그래서 산재율이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러나 그것이 산재가 예방됐느냐 그렇지 않다고 산재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은폐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이 고민을 하시면서 그러지 않는 제도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투명하게 되고 정말 책임지고 같이 기업들이 그런 노력을 한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토론 또는 뭐 이번에 이제 앞으로 나올 개정안이 어떻게 사업장에서 그 화학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오늘만 해도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이 나왔는데 뭐 그런 의견들의 간극을 좁히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엔 이 법이나 고시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애매모호한 이제 그런 혼란스러운 지점들을 좀 계속 줄여 나가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할 것 같고 또 이 포럼 자리를 통해서 좀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이제는 이제 조금 세상이 변하다 보니 기업들이 잠재적인 그런 이제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뭐 예전에도 드렸지만 앞으로도 계속 좀 꾸준히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 마지막 발언 그 우리 전북 건설행사 대표님 하셨는데 100% 동의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고 부분에서는 이제 웬만하면 신고가 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고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계속 뭐 몇 킬로다 몇 킬로다 이걸 논의를 하는 것이 좀 소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리고 아주 좋은 의견 위원회를 그 통해서 뭔가 이해 관계자 이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이런 합리적인 뭐 신뢰성은 회복되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그 위원회 구성과 이런 것도 좀 이제 객관적이고 좀 신뢰성 있게 되고 거기서 결정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좀 이제 통념이 된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제안 해주셔서 이것도 환경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저 처음 참여했는데 이렇게 서로의 어떤 의사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그걸 가지고 서로 논의할 수 있다는 이 장 자체가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서로의 어떤 의견이 계속 부딪히는 것 같지만 이게 부딪힐수록 무뎌집니다. 그럼 결국 합의가 되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봤기 때문에 그런 식의 어떤 노력을 계속 했으면 좋겠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예 그 뭐 장시간 저희들의 고민 그다음에 우리 모두의 고민이겠지만 해결하기 위해서 열띤 의견 많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3개 안건 중에 두 번째 안건인 즉시 신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그 서로 간의 이견은 있겠지만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어떤 지금의 어떤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발빠르게 좀 이런 조치는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좀 더 이제 좀 구체화해서 뭐 법령이든 아니면 뭐 규정이든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습을 만들어서 다음 뭐 회의 전까지 저희가 조금 제안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 올해가 지나고 내년이 되면 좀 더 나은 그렇지만 이제 문제점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피드백을 해드리고 이제 받아서 저희가 또 다시 개선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금 계속 모두가 어려운 부분들을 함께 좀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모습들을 보여드리도록 저희도 노력하고 함께 좀 했으면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멋진 분들 모시고 토론할 수 있어서 기뻤고요. 특히 새 얼굴이셨던 안영모 상무님 계속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원 사무관님은 나중에 그 화면은 제가 모니터링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크게 나오는지. 저도 뭐 만만치 않게 뭐 얼굴이. 자 여러분, 환경부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환경부는 신고받으면 어떻게 출동 안 할 수도 있겠어요? 그랬더니 해야죠. 사고가 어떻게 커질지 모르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합니까? 다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이런 것들을 합의에 따라서 환경부가 편해지는 게 아니다. 갈아넣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모두 알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힘을 모아서 기업과 시민사회가 우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들을 해소하려고 한 거지 정부가 편해지겠다고 이 주제가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환경부는 돌아가서 우리에게 좋은 안을 다시 정리해서 가져다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쓰고 있는 환경부에게 고용노동부 부러워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2024년 화학안전정책 포럼 제2주제 첫 번째 공개 토론회를 마칩니다. 오늘 늦게 시작해서 죄송하고요. 그리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네.